어제 뉴욕에서는 미동부 민주포럼 뉴욕 대선 참여 운동본부가 결성식을 갖고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재외국민의 대선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조기 대선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종전의 입장을 바꿔 재외국민의 참정권 부여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추방을 위한 군사력 투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2탄에 대한 발표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행정명령 각서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의 발표가 거푸 연기된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뉴욕주의 새로운 가족 유급 병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새 가족 유급 병가 제도는 4년간 단계적으로 가족 유급 병가 기간을 12주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다음 달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한 미주 동포들의 발걸음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에서는 미동부 민주포럼 뉴욕 대선 참여 운동본부가 결성식을 갖고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재외국민의 대선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를 대비하는 미주 한인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동부 민주포럼 뉴욕 대선 참여 운동본부가 22일 결성식을 갖고 재외국민의 대선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 맞춰 재외국민들도 서둘러 정권 교체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입니다. 미 동부 민주포럼 뉴욕 대선 참여 운동본부 박중구 본부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정직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에 동포들도 한 몫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특별히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 참여해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한국에 내야 됩니다. 미 동부 민주포럼 뉴욕 대선 참여 운동본부는 재외국민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기 대선 시에도 재외선거가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으로 재외국민은 2018년 1월부터 투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한인 지도자, 시민들이 합심해서 지역에서의 투표 참여를 함양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참된 민권이 회복되는 그러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뉴욕 대선 참여운동본부 오늘 결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미 동부 민주포럼 뉴욕 대선 참여 운동본부에 따르면 뉴욕은 물론 워싱턴 DC, LA, 보스턴, 시카고, 달라스, 시애틀 등 미 전역과 캐나다 지역까지 총 8개 곳에서 대선 참여 운동본부가 결성되며 오는 3월 중순께 대규모 발대식이 개최됩니다. 발대식엔 한국 정치인 초청도 추진됩니다. 뉴욕 대선 참여 운동본부는 재외국민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높은 투표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향후 지역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미주 동포들의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조기 대선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종전의 입장을 바꿔 재외국민의 참정권 부여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0일 여야 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재외국민 선거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놓고 논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 투표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돼도 재외국민은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추방을 위한 군사력 투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불법 이민자 정책을 둘러싼 소문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자 대량 추방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추방의 핵심은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라고 강조했습니다. Let me be very, very clear. There will be no, repeat, no mass deportations. Everything we do in DHS will be done legally and according to human rights in the legal justic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ll deportations will be according to our legal justice system, which is extensive and includes multiple appeals. The focus of deportations will be on the criminal element that have made it into the United States. All of this will be done, as it always is,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government of Mexico. 이날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와 더불어 불법 체류자 추방에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again, listen to this. No, repeat, no use of military force in immigration operations. None. Yes, we'll approach this operation systematically, in an organized way, in a results-oriented way, in an operational way, in a human dignity way.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이 같은 내용은 멕시코 고위관리급과의 회담 후 나왔으며 멕시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What happens in Mexico also affect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what happens in the United States affects security in Mexico. Together, our countries jointly managed the most legally crossed land border on the planet. 존 켈리 국토안보 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함께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행정명령 등으로 얼어붙었던 멕시코와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어제 멕시코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한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불법 체류자 대거 단속은 하지 않겠지만 적발이 된 이들에 대한 추방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장관은 어제 멕시코 방문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미국으로 이주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켈리 장관 명의로 나온 반이민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인 이른바 행정각서에는 경범죄만으로도 불체자를 추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경범죄만으로도 불법 체류자를 색출해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존 켈리 장관 명의로 된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 위반 등 경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실이 확인된 불법 체류자를 추방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There's a line in them that really summarizes the whole thing, which says that the department will no longer exempt whole classes of illegal immigrants from enforcement.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범죄를 범한 불법 체류자만을 추방 대상에 올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Far broader than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Obama administration prioritized serious criminals. This is saying they're going to go after serious criminals, but also people with minor convictions, people who have only been charged but not convicted, and people with no charges at all.
이번 세부 지침은 결국 모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1,100만 명으로 이 중 트럼프의 이번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경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행정각서 발표 하루 전인 21일 캐나다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계속 포용하겠다고 밝혀 미국과는 대조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사이 미국과의 국경을 넘어 캐나다 퀘벡으로 넘어온 난민은 452명으로 이는 작년 1월에 비하면 3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력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캐나다 난민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캐나다에 도착한 직후 국경관리청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문제가 없을 시 난민 신청 작업에 들어갑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2탄에 대한 발표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 각서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의 발표가 연기된 것입니다. 백악관은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당초 금주 초에 내놓겠다고 했으나 특별한 설명 없이 재차 연기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제동을 의식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어제도 저희 뉴스나인을 통해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은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은 1탄에 비해 크게 수정된 바는 없고 다만 미미한 기술적인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명령 때와는 달리 영주권자는 7개국 국적자의 입국 불허 방침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 뉴욕주 내 새로운 가족 유급 병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새 가족 유급 병가 제도는 4년 동안 단계적으로 가족 유급 병가 기간을 12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가족 유급 병가 시행안을 어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가족 유급 병가는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는 것으로 직장인에게 일정 부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도 보장해주는 규정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직장인들이 생계와 직장을 잃을 걱정에 쉽게 가족 유급 병가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족 유급 병가는 확대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내년부터 최대 8주간의 가족 유급 병가와 주급의 최고 50%가 보장되며 이후에 단계적으로 높아져 2021년엔 최대 12주 병가와 주급의 67%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뉴욕주 내 개인 사기업은 반드시 새 가족 유급 병가 제도를 지켜야 하고 기관과 공기업은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집회 오버타임 청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타운 정부가 지난 주말 펠팍에서 진행된 태극기 집회 주최 단체에게 경찰 오버타임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타운 측은 집회가 열릴 경우 배치가 되는 경관에 대한 오버타임 비용은 주최 측이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집회를 하는 주최 측은 경찰이 오버타임 비용을 받은 후 집회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처사라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가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미소비자연맹이 스테이트팜, 파머스, 가이코 등 5개 보험회사의 10대 도시에 대한 연 보험료 견적을 분석한 결과로 퀸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운전자에게 붙는 프리미엄의 평균 인상값이 401달러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도시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조사 대상 보험회사들 중에 사고 책임이 없는 운전자에 대해 가장 높은 인상폭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프로그레시브로 이 회사는 사고가 난 후 평균 보험료 인상폭이 16.6%나 돼 조사 대상 5개 보험회사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프로그레시브에 이어서는 가이코, 파머스, 올스테이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브롱스에서는 새로운 타입의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뉴욕 브롱스 이스트 172가 이곳에는 신개념 주거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른바 건강 증진을 위한 아파트라고 불립니다. 사회사업기관 커뮤니티 액세스의 스티브 코 대표는 이번 신개념 주거 공간이 주민들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해 건립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세입자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공동 정원과 공동 부엌 등이 들어섭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유기농 작물을 수확하고 그것으로 건강한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야외 피트니스 센터와 공용 자전거 프로그램도 운영돼 아파트 주민들의 운동도 돕습니다. 이 밖에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도록 건물을 디자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건강한 주거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 중 일부인 5,200만 달러는 뉴욕시와 뉴욕주가 함께 투자했습니다. 총 60가구가 들어설 신개념 주거 공간은 건강한 치유를 목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만 입주를 허가할 방침입니다. 신개념 아파트를 계획한 사회사업기관 커뮤니티 액세스는 늦어도 1년 반 이내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이 올 여름까지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1.6%로 잠정 집계된 결과를 놓고 볼 때 문우신 장관이 제시한 목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그간 낮은 경제 성장률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물이고 올해 8월까지 의회에 하계 휴회 전까지 주요 세제 개정안을 통과시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시는 한낮 기온이 65도까지 치솟으면서 4월 중순의 날씨 같았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많은 뉴욕 시민들이 공원으로 나와 포근한 날을 즐겼습니다. 1985년 2월 이맘때 한낮 70도까지 올랐던 기록적인 기온과 비슷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뉴욕시는 종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억 3,500만 달러가 걸린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진행된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의 행운은 인디애나주에서 나왔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10, 13, 28, 52, 61과 파워볼은 2입니다. 또 숫자 5개를 맞춰 200만 달러를 받는 당첨자는 뉴저지주에서 또 100만 달러를 받는 당첨자 4명은 뉴욕과 캔자스, 매사추세츠, 텍사스주에서 각각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한국 시간 23일 한국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특검법 개정 불발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검의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게 되면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는 수사기간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볼 때 오는 28일 공식 활동 종료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70일에 걸친 대장정의 결과와 성과 등을 총정리한 수사 결과를 다음 달 3일 또는 6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만만치 않은 막바지 수사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2월 2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브롱스에서는 렌트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논쟁을 벌이던 집주인이 세입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경 천일 로건에비뉴의 한 가정집 밖에서 세입자인 44살 남성과 집주인인 51살 남성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수달 동안 렌트비를 받지 못한 집주인은 세입자와의 말다툼 끝에 결국 44살 세입자 남성의 가슴을 칼로 수차례 찔렀고 남성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가해자인 51살 집주인 남성은 이후에 곧장 경찰서로 가서 죄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남성을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언쟁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브롱스의 길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칼을 휘둘러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월요일 오후 2시 30분쯤 한 남성이 피해 남성과 언쟁을 벌인 직후에 차에서 칼을 꺼내 피해 남성에게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36살 피해자 남성은 팔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나이를 25살에서 30살 사이로 추정하며 당시 검은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시경 콜럼버스 애비뉴와 웨스트 89가에 위치한 5층 높이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당국이 불길을 진압한 뒤 침실에서 의식을 잃은 87살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발견 당시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대낮에 브롱스의 한 건물에서 TV와 랩탑 등을 훔치는 등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을 수배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2시 40분경 브리스톨 스트리트과 보스턴 로드의 한 주거용 건물에 들어선 용의자가 잠긴 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방 안에 있던 텔레비전과 랩탑을 훔쳐서 도주했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건물 감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환한 대낮 건물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TV를 퉁쳐 달아나는 등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인 이 남성에 대해 경찰은 오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검은색 후드티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에게 노동 장관직이 왔으나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자신의 측근이었던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노동 장관직을 제안했으나 크리스티 주지사는 자신은 공직에 관심이 없다며 임기가 끝나면 민간인으로 돌아갈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인구 4%에 해당하는 3억 2,20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5년 기준으로 우울증 인구가 2005년도보다 18.4%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특히 노인과 여성, 청소년 등의 우울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린 버핏이 미국의 4대 항공사의 하나를 인수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버핏이 지난해 4대 항공사의 주식을 사들인 것은 인수를 위한 첫걸음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델타와 유나이티드 컨티넨털, 아메리칸, 사우스 웨스트 등 4개 항공사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2대 주주가 됐습니다. 맥도날드가 음료 가격을 1달러라는 가격에 팝니다. 맥도날드는 4월부터 콜라, 스프라이트 등 탄산음료를 크기에 상관없이 1달러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맥도날드는 또 에스프레소 커피와 스무디 등 맥카페 스페셜티를 2달러에 판매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다음 달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한 미주동포들의 발걸음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N에서는 어제 열린 미동부 민주포럼 뉴욕 대선 참여 운동본부의 결성식에서 만난 강준하 미동부 민주포럼 대표와 박준구 뉴욕 대선 참여 운동본부 본부장과의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결성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각 지역의 대선 참여운동본부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 LA, 시애틀, 시카고, 텍사스 달라스, 워싱턴,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의 대선 참여운동본부의
주요한 멤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워싱턴과 보스턴에서는 대선 참여운동본부 결성식이 끝났습니다. 오늘 뉴욕에서 결성식 이후에 지역에 있는 한인 지도자, 시민들이 합심해서 지역에서의 투표 참여를 함양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참된 민권이 회복되는 그러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뉴욕 대선 참여운동본부 오늘 결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성식이 갖는 의미는 어떨까요? 뉴욕 대선 참여운동본부 결성에 따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뉴욕 일원에서 투표율, 전미 지역의 투표율, 그리고 제외 국민 전체 245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여야 간의 득표율이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대선 참여운동본부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모든 사람들, 국적과 인종, 문화, 종교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투표 참여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민운동입니다. 민주주의가 함양될 때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좋은 환경이 연결되리라고 믿는 동포사회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뉴욕 대선 참여운동본부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결성식 이후에 3월 중순에 대규모 한인 동포사회의 대선 참여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대규모의 발제식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발제식은 대한민국에서 초청 연사를 현재 저희들이 접촉 중에 있고요. 미국의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일반 시민들, 동포들, 주류 사회의 백인들도 주류 사회 미국인들도 함께하는 발제식입니다. 발제식 자체가 어느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 소속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제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포사회 우리 현안에 가장 중요한 동포청 문제, 선천적 이중국적 문제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병역 문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국정농단 세력이 더 이상 우리 조국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한 분 한 분이 참여해서 투표율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일련의 활동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중구 미동부 민주포럼 뉴욕 대선 참여운동본부 본부장과의 인터뷰 이어집니다. 먼저 대선 참여운동본부에 대해 들었습니다. 대선 참여운동본부는 우리 동포들이 그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자는 그런 캠페인 본부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경우에는 너무 참여율이 적어서 동포들의 그 입장이 충분히 대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19대 조기 대선에는 적극적으로 유권자 등록하고 그다음에 투표 참여해가지고 동포의 권익을 향상시키자 이런 취지로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포들이 한국의 한국이 잘 돼야 그 동포들의 위상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의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에 동포들도 한 몫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특별히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 참여해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한국에 내야 됩니다. 최근 국회 주변에서 재외동포 청 신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투표율이 저조하면은 이건 절대 성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스팅 보트 역할이 나온다면은 더더욱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재외동포를 위한 모든 정책이 한국 정부에서 팔로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투표 참여 캠페인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참여해서 이번 조기 대선에 많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대선 시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아직 이번 보궐 조기 대선 미주 교포들의 참여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지만 아직 일부 반대하는 여당에 의해서 아직 보류 중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해서 다시 한번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아울러서 18세 이상의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모든 선진국들이 18세 이상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만은 아직도 19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후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18세 청소년들도 충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식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결의안 촉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신성한 권리입니다. 재외국민도 틀림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국 정부에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18세 유권자들도 이번에 투표할 수 있게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재외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강준하 미동부 민주포럼 대표, 박중구 미동부 민주포럼 뉴욕 대선 참여 운동본부 본부장과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기분 좋은 포근함이 감도는 하루였습니다. 한낮 65도까지 오르며 따뜻했고 밤사이 53도 안팎에 머물며 온화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2월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아침엔 안개가 짙게 껴 출근길 가시거리 짧겠습니다. 종일 하늘이 맑진 않겠으나 낮 기온 6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밤에는 53도로 예상됩니다. 따뜻한 봄 기운은 이번 주말에는 느끼시기 어렵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날 밤부터는 기온도 크게 떨어지면서 39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온화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23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